저는 개인적으로 전승절 행사가 뭔가 극적인 걸 보여준다고 해도 가시적인 것에 불과하다는 생각을 자꾸 하고 있거든요. 저는 이번 전승절이 그렇게 큰 전체 판세에 영향을 줄 거는 아니고, 지금 서로 협상이라고 해나 아직은 직접 테이블에 앉지 않고 옆에 주변에다가 환경 조성하는 건데, 환경 조성하는 중에 불꽃이 크게 터지고 뭔가 조명 화려한 그런 퍼포먼스의 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전승절이 어떻게 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이게 바뀌어가는 세계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자가 아니고,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도 하고 좀 이렇게도 할 수 있다는 그런 유연성을 가지는 게 중요하다고 봐요. 제가 그냥 비유로 할게요. 병자호란 때 청나라가 쳐들어올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북방에다가 군사기지를 만드는데 제일 중요한 게 의주예요. 의주를 막아야 되는데, 의주를 막으려다 보니까 의주가 한번 초토화돼 갖고 사람도 없고 군사비도 없어요. 그러면 의주를 이제 방어를 하려면 장사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 장사를 해야 되는데 무역을 해야 되겠어. 그래서 후금하고 무역을 하는 거예요. 적국의 돈으로 우리 방어 시설 쓰면은 아주 좋은 거잖아. 그래서 또 정찰도 되고 정보 획득도 되고. 그래서 후금하고 무역을 했더니 우리를 침공하려는 적의 나라와 무역을 했다고 임경업을 거의 죽일 뻔했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죽진 않고 잡아왔다가 돌아가는데, 그 바람에 의주 방어 개혁이 가장 중요한 시기에 몇 달간 스톱이 돼버립니다. 우리가 그걸 굉장히 비난하는데, 지금 우리는 안 그럴까? 지금 우리 그러고 있거든. 그래서 저는 국제 정세라는 것이 앞으로 이제 신냉전 블록 이렇게 되면 한국의 입장에서는 솔직히 어느 한쪽 편에 완전히 설 수는 없어요. 그건 누구나 다 알아요. 그러나 지금은 어느 한쪽 편에 서는 척도 했다가 이쪽도 했다가 이래야 되는데, 이거를 가장 못 받아들이는 사람이 우리 스스로예요. 저는 제가 그 병자호란 시대에 있었으면 저는 후금하고 무역하는 거 절대 반대 안 합니다. 뭐가 잘못됐냐고. 후금하고 무역해서 군사비에다가 안 쓰고 빼돌렸다고 그러면 그거는 비난할 일이지만, 그게 뭐가 문제야.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봅니다. 저는 미국이 광물에 집착하는 게 아니라고 생각해요. 광물이라는 거는 굉장히 가시적인 카드죠. 미국 국민들에게 뭔가 직접적인 걸 가져오잖아요. 예를 들면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에 건설회사는 미국 건설만 들어가기로 했다. 우크라이나 그 건설 재건 위원회를 만들었는데 미국의 사람이 위원장 하기로 됐다. 이런 거 가지고는 미국 국민들 입장에서는 또 우리가 돈 다 뜯기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지금 미국의 입장이 옳다는 게 아니고, 지난 20세기 후반에서 미국이 기축통화국 하면서 무역 적자 감소하고 나토와 태평양의 안보를 미국이 통째로 치면서 세계에 일어나는 모든 폐악질은 전부 미국 탓이라는 욕을 먹고, 모든 테러 대상국의 타겟이 되고, 중동 문제의 모든 것은 미국만 물러가면 중동 문제 다 해결된다는 식의 어떤 그런 타겟이 되고, 미국이 자국의 이익을 챙긴 건 맞는데, 중동 문제든 아프리카 문제든 어디 문제든 그거는 외세 문제되지만 자국의 문제가 항상 섞여 있단 말이에요. 이런 문제를 오직 미국 탓이고 미국만 없어지면 다 해결된다라고 생각하는 거는 그건 틀린 건 맞아요. 그러니 미국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런 말들이 얼마나 듣기 싫겠어. 우리는 미국 사람 입장에서는 왜 우리가 애들 죽어가고 전쟁 개입해서 돈 쓰고 피 흘리고 욕은 먹느냐, 이런 게 지금 미국 사람들의 마인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 아예 빠지자, 모른다, 쟤네들 무섭게 살고 우리끼리 살자, 이런 극단적인 이론도 나오는 상황이고, 트럼프는 그런 극단적인 이론에까지 들어주는 척하면서 집권을 한 상황입니다. 미국 입장에서는 국민들을 설득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재건 정책에 대해서 이런 주도권을 가진다, 제2의 마샬 플랜을 한다, 이런 것들이 미국 사람들에게는 그게 올바로 받아들여지질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우크라이나 문제에 개입할 때 광물 협정 같은 것이 참, 이게 다른 제3국에서 보면은 무슨 꼭 우리 한말에 와서 광물 특권 가져간다 이러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트럼프 입장에서는 이게 미국인을 설득하기엔 제일 좋은 방식이다, 이렇게 생각한 것 같고요. 중요한 거는 그렇다고 해서 진짜 광물 뺏어와 가지고 돈 벌자 이런 구조는 아니라는 것이죠. 실제로 광물의 가치도 과장이 됐고, 우크라이나 재건 비용은 광물 수입으로 충당이 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이게 좀 히토류 문제가 있는데, 중국이 지금 미국을 압박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카드로 쓰는 게 히토류 문제거든요. 근데 이게 누가 그러더라고, 히토류가 아니라고. 굉장히 세계 각지에 많은데 그냥 안 쓰다 보니까 히토류처럼 돼버려. 이게 좀 있으면 히토류 단어를 바꿔야 된다고, 풍토류 이래야 된다고 그러던데, 찾아보니까 엄청 많다.
그다음 또 하나 문제는 이게 공해 산업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건 좀 치사하긴 한데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공해 산업 따질 때가 아니잖아요. 지금 재건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히토류 문제를 대중국 카드로도 쓸 수가 있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 자체가 히토류 비중 자체가 높지는 않을 거예요. 광물 협정 이거로 다 하는 거 아니거든요. 우크라이나를 히토류 공장으로 만들겠다, 우크라이나 전체가 히토류가 차고 넘치게 하겠다, 이런 건 아니라고 저는 봐요. 어차피 재건은 재건이고 우크라이나의 어떤 다른 경제적 가치도 많으니까. 근데 아무튼 히토류가 어느 정도 개발이 돼서 그 중국과 이제 척을 지는 나라들에게 이게 공급이 되면은 우크라이나라는 곳이 전 세계 모든 지역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지역이 돼버리는 거죠. 이렇게 되면 만약에 이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재침공한다고 했을 때 명분이 되는 거예요. 실제로 이런 일이 벌어진다가 아니라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된다는 카드로 유용하기 때문에 광물 문제에 집착한다고 저는 봅니다. 미국이 주도하겠다는 건 이중적 의미가 있는데, 나쁘게 보면 그 이익은 니네가 다 가져가겠다는 거 아니니 이렇게 볼 수도 있고요. 돈 우리가 제일 많이 댔잖냐, 무기 우리가 제일 많이 댔잖냐, 억울하면 다음엔 니네가 돈대, 이렇게 하기 좋으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고. 근데 전에는 미국도 이런 걸 되게 조심했었어. 근데 이제 트럼프는 나는 미국민 위주다라는 게 우리 국민들이 납득할 만큼 하겠다 라는 거죠. 미국이 뭐 블랙록, JP모건 이런 회사들이 우크라이나 재건은행 설립하고 민간 자본 유치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일단 미국의 민간 자본이라는 게 굉장히 규모가 크고 엄청난 것이기도 하지만 이게 민간 자본이 들어간다고 했을 때 결국 그거를 건드리면 미국의 이익을 침해하는 거기 때문에 물리적 안전 보장의 기능도 하게 되는 거죠. 우크라이나 재건은 어차피 유럽 국가들이 다 들어가야 돼요. 서방 기업도 들어가야 되고, 그리고 아마도 그 재건 사업의 어떤 비중이라든가 이거는 우크라이나에 지원해 줬던 비중, 그리고 차후에 우크라이나의 안전 보장이라든가 이런 거에 지속적인 도움이 되는 나라들 순으로 배열이 되겠죠. 근데 결과적으로 보면 미국, 서유럽, 뭐 기타 국가 이런 순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본은 항상 충돌합니다. 우리는 시장 경제라는 속에 살고 있는데 시장 경제는 충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충돌이 안 하겠다고 하는 거는 그 과거의 통제 경제 체제죠. 근데 세계 시장은 시장 경제라는 게 기본적으로 충돌하는 것이죠. 그건 충돌 자체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한국이 우크라이나 재건 시장에 안 들어가지는 않겠죠. 그런데 우리가 기대하는 것만큼 크게 들어가지는 못할 것 같고, 그리고 재건 시장 위험도가 되게 큽니다. 앞으로 만약에 이게 우크라이나 재건 시장이 이렇게 뭐 정말로 활성화된다, 전쟁이 좀 아름답게 휴전이 되고 재건 시장이 활성화된다고 했을 때 몇 년 지나면 분명히 이런 얘기 나올 것 같아요. 그 재건 펀드에서 수익성이 뭐 이렇게 높고 뭐 나올 것 같은데, 그 수익성이 높은 자체는 어쩔 수가 없는 부분이 있어요. 왜냐면 이게 지금 전쟁 위험 지역이고 재발 위험 지역이고 재건이라는 건 굉장히 불확실성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이게 이윤 비중이 높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럼 이거 어떻게, 그럼 폭리를 취하는 아니죠. 그렇게 취한 이익이 어떻게 재투자되거나 정당하게 재활용되느냐의 문제죠. 산업마다 특성이 있어. 위험도도 있고 뭐 수명도 있고, 그런 걸 감안해서 수익성을 봐야지. 야, 남들은 다 몇 프로인데 너는 왜 몇 프로야? 이런 식으로 비교하는 거는 전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국이 우크라이나 시장에 그렇게 들어갈 만한 임팩트 있는, 사실 뭐 의약품 지원 같은 건 저도 꽤 많이 해줬다고 알고 있는데, 우크라이나 시장에 들어갈 만큼 어떤 임팩트 있는 가시적인 지원은 뒤에서 지원을 많이 했거든요. 우리가 자선 사업할 때 남에게 보이지 않는 한다는 건 안 받겠다는 소리죠. 그리고 사실 들어갔을 때 위험도 되게 높아요. 그래서 분야에 따라 다르겠지만 어떤 분야에서는 굉장히 안 좋을 수도 있거든요. 만약에 우리가 그 분야에 들어가려다가 밀렸다고 한다면 뭐 그거는 나중에 다행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고, 실제로 재건 시장 할 땐 유럽 국가들도 한국을 좀 안 받으려고 그럴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서부터 경쟁이 벌어지니까. 이렇게 되니까 그냥 그렇게 기도해야죠. 우리가 들어가려고 그랬는데 유럽 국가들이 방해를 해서 못 들어갔는데 나중에 보니까 안 들어가기 잘했네. 아주 훌륭하다고 생각합니다. 러우 전쟁이 한국의 방산 산업에 진짜 거대한 획기를 마련해 준 거는 틀림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거를 이제 두 가지 의미로 정의하고 싶은데, 첫째는 지금 폴란드라든가 유럽 시장에 엄청 들어갔잖아요. 한번 들어가니까 물건을 팔았어요. 어쨌든 이것이 한국 무기의 특성이라든가 어떤 가성비가 전달되는 건 맞죠. 처음에 폴란드가 한국 자주포나 그 탱크를 사겠다고 했을 때 유럽 폴란드 내에서도 아니 왜 한국 무기를 사느냐 이런 얘기 많았습니다. 그때 폴란드 국방장관인가 수사인가가 한국 무기를 사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한 게 있는데, 우리나라 사람도 저런 요소가 있었다는 걸 잘 모를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어필해서 어떤 새로운 시장을 여는 거는 저는 맞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럼 앞으로 계속 나가느냐? 유럽은 유럽대로 이제 재무장으로 가야 되고요. 유럽이 재무장으로 가야 되면은 지금은 급하니까 가성비 어쩌고 저쩌고 따지는데 한 가지 안 따지는 게 있어요. 유럽이 이제 앞으로 나토 재무장으로 가고 이렇게 재무장으로 가기 위해서는 유럽에 있는 방산 업체도 수익성과 효율성이 좋아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유럽에 있는 A라는 국가가 한국 무기를 산다. 뭐 독일의 라인메탈 걸 산다. 이 라인메탈 게 훨씬 뭐 기술 이전도 안 해주고 비싼데, 그런데 전 유럽 방위망이라는 거로 봤을 때는 라인메탈이 더 성장하고 커져서 무기도 더 좋아지고 단가도 떨어져야 유럽의 이익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거든요. 이거는 어떤 유럽의 지역주의 이기주의를 떠나서 이 대량 생산과 거대 산업이라는 게 가지는 특성이라는 게 있어요. 어떤 나라가 한국 차를 10,000대를 수입하고 독일 차를 10,000대를 수입한다고 했을 때 한국 차가 뭐 30% 싸. 이익이네. 독일 차를 사서 10,000대를 샀더니 비싼데 독일 차가 생산 라인을 늘려가, 이번에 시장이 커져가지고 생산 라인을 늘려서 단가가 50%가 떨어질 수도 있어요. 이거는 경제학 공부하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그 대량 생산의 아주 기본적인 원칙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비싸게 사줘도 이게 장기적으로 우리한테 싸진다, 이런 구조가 있어요. 유럽이 이런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왜 우리가 조금 사줘가지고 유럽 무기를 계속 비싼 무기로 만드느냐, 이런 식의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이런 게 이제 진짜 블록하죠. 그다음 또 하나의 문제는 한국이라는 나라가 뭐 나토 가맹국도 아니고 어쨌든 우리가 어디 태평양에 쑥 떨어져 있거나 아니면 영국 옆에 붙어 있어갖고 뭐 저 사람들은 죽으나 사나 우리 편이 될 수밖에 없다, 이런 나라가 아니고, 우리는 지금 러시아, 중국 뭐 전 세계 첨예한 국가 속에 있잖아. 그럼 내가 유럽 국가라도 봐도 저 나라가 저 주변에 중국이나 러시아의 관계를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과연 무슨 일이 터졌을 때 우리한테 왕창 줄까? 우리 이번에 우크라이나에 살상 무기 안 준다는 원칙을 철저하게 지켰어요. 자, 그럼 폴란드에 전쟁이 났을 때 우리는 폴란드 애들이 지네 공장에서 만든 건 괜찮지만 니네들이 써 포탄은 못 줘, 이렇게 나간다는 보장도 할 수가 있잖아요. 이건 제가 뭐 우리가 잘못한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정학적 특성이고 또 우리 입장에서는 그렇게밖에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이렇게 되니까 유럽 입장에서는 한국 무기의 의존도를 어디까지나 높일 수가 없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 부분이 앞으로 한국 방산에서 이제 문제가 될 수가 있는데, 어쨌든 간에 그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은 우리가 이제 그 무기 시장이라든가 국제 관계에 대해서 좀 더 긍정적으로, 지금까지 피해냐 이익이냐 이런 관계로만 따졌는데 소위 이런 어떤 메커니즘 속에서 이해할 수 있는 계기를 열어줬다는 점에서는 방산 산업이 의의가 있다고. 또 하나 이제 더 중요한 것은 우리나라 지금 방산 무기에 대한 너무 좀 칭찬만 나오는데, 근데 칭찬만 하니까 그래도 되네, 이렇게 만든 게 뭐 훌륭하네, 이렇게 되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저게 더 좋은 무기가 될 수 있었다고요. 우리 지금 국산 무기가 세계 최고다 이러지 말고 그게 더 좋은 게 될 수가 있었는데 온갖 제약 때문에 그거밖에 안 된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이런 어떤 국제시장에 나가고 지금 외국에도 공장 짓고 하는 것이 우리의 가지고 있는 능력이 좀 제대로 발휘될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여건, 우리의 어떤 굉장히 제약된 여건 속에서 만든 무기가 아니라 자유롭고 세계의 모든 어떤 그런 그 교류 속에서 최고의 무기를 만들 수 있는 게 열렸으면 좋겠는데, 그게 폴란드 공장에서는 되고 우리나라 공장에서 안 된다,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런 제약 속에서 무기를 개발한 거예요. 이번에 세계의 이제 시장에 나가게 되면서 이런 제약이 깨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아직도 공식적으로는 안 깨진 것 같아요. 그 각고의 노력을 해서 만들어 놓은 무기들이 칭찬을 받고 있는 거거든.
극악한 속에서 우등풍을 만들어낸 거예요. 최고가 되려면 이 제약을 깨야 돼요. 이게 제일 중요한 문제예요. 그러니까 제발 지금 우리나라 무기가 최고다 이딴 소리 하지 말고 최고가 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야 돼. 근데 그냥 지금이 최고다, 이대로가 좋습니다, 이렇게 돼버렸잖아. 난 정말 이 부분이 깨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이 정말 훌륭한 기회다. 이번 전쟁은 한국 방산업계 황금 시장을 열어준 게 아니고 황금빛이 볼 수 있는 길을 열어줬을 뿐이야.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방해도 이제 들어온다. 예전엔 방해 안 하지. 들어오지도 않았으니까 이제 방해가 들어올 텐데 그 방해는 굉장히 우리가 극복하기 어려운 방해예요. 그걸 극복하려면 우리의 품질이 높아지고 우리가 진짜 세계에서 가장 훌륭한 무기가 돼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제약부터 깨야 돼요. 그래야 진정한 방산 시장이 열려요. 그렇지 않으면 저쪽에서 두드려 맞고 우리가 눌러서 다시 끝날 거예요. 지금 한국은 굉장히 잘 나가는 것 같지만 세계가 변했잖아요. 과거의 방법을 버리고 이제 다시 새롭게 각오를 해야 될 때입니다. 그래서 파부침조의 시기예요. 우리가 60년대, 70년대에 배수진을 치고 열심히 살아야 돼. 이 말을 너무 많이 오래 들어가지고 이런 말을 들으면 굉장히 싫어하실 수도 있는데 그 시절이 끝났어요. 지금 다시 새로운 세대가 왔어요. 그리고 세계대전이 벌어지는 그런 시대가 왔어요. 그러니까 다시 파부침조 해야 되는 때가 온 겁니다. 옛날 행을 왜 또 하냐? 바뀌었으니까. 세상은 계속 바뀌어가고 있으니까 또 여기서부터 시작해야 될 단계다. 지금 우리는 그동안 우리가 이룬 열매를 먹는 시절이 아니고 그동안 이룬 열매를 잘 먹고 컸으니까 이제는 다시 그 각오를 새롭게 하고 달려야 될 시기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